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지금 4명씩 5모둠으로 잘 나눠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모둠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습 목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또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집합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집합 하면 무슨 의미가 떠올라요? 네, 여기 현수. 선생님 집합이라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운동량으로 집합 하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평소에 잘 말해줬는데, 집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평소에 사용하나요? 집합, 그렇죠, 모인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합의 의미는 모인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집합의 의미는 약간 이것과는 다른데요. 수학적인 집합의 의미는, 우리 먼저 뜻부터 같이 보고 시작할 건데, 어떤 조건이 주어져요. 이때 이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모이네요. 자, 이걸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일상적인 것들과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집합의 의미와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텐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선생님이 만약에 우리가 5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조건을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5 이하인 자연수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나요? 그렇죠. 1, 2, 3, 4, 5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처럼 5 이하인 자연수는 1, 2, 3, 4, 5 다른 거 있을까요? 없죠. 5 이하인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을 1, 2, 3, 4, 5라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을 모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것도 대답해 볼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잘 대답해 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를 3번 이상 가본 사람이에요. 선생님 그거 너무하잖아요 막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제 마음이니까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저기 앉아있는 우리 반에서 축구 선수 꿈인 민우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 축구를 좋아한다는 기준은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조건이 제시가 된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이란 말을 했을 때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통해서 보니까 집합이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 이어서 또 우리 학습목표 보면 원소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때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모임에는 어떤 수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죠. 1, 2, 3, 4, 5 이 숫자들이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에 해당하는 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소는 집합의
속하는 대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에서 1, 2, 3, 4, 5 이 하나하나는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시들 기억하면서 집합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구나,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지금 집합의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는 것, 속하지 않는다는 것, 공집합, 또 기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잘 학습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각자 발표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학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다음 중에 집합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활동지 가지고 골라봅시다. 자, 먼저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글이 있네요. 자, 다음이 집합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 집합의 뜻과 비교해서 봤을 때 뭘 생각해야 된다? 그 대상을 기준이 명확하느냐, 즉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10의 양의 약수라고 하면은 뭐가 있죠? 1, 2, 50, 네, 1, 2, 50, 1, 2, 50 아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은 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을 만약 A라는 집합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우리는 A는 1과 2, 5, 10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1번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데, 자, 2번은 2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이고 3번은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각자 고민해 볼 시간. 집합인 것은 모든 원소까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줄게요. 지금부터 함께 해봅니다. 시작. 자,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발표해 볼 친구, 씩씩하게 발표해 줄 친구, 여기 앞에는 현수가 발표해 줍시다. 현수, 이번에 대해서는 20보다 작은 홀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생님 20보다 작은 홀수가 저는 음수까지 포함된다 생각해서 20보다 작은 홀수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아봤더니 먼저 19가 있고, 또 우리 현수가 발표해주고 있어요. 또 17도 있고 15도 있고 13도 있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적다가 몰라서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현수 잘 발표해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처럼 20보다 작은 홀수, 계속 음수까지 계속 이어지죠. 2의 배수만 아니면 홀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수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 찾아볼 수 있나요? 어때요? 그렇죠. 2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컴마하고 점점점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은 20보다 작은 홀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수들이 대상이 됨을, 즉 원소가 됨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소는 다음과 같고 2번은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에서도 원소를 구해봐라 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는 이 집합에 속하는 1, 2, 5, 1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한 친구 있을까요? 네, 거기 있는 우리 민호가 얘기해 줍시다. 민호, 선생님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집합이라고는 생각했는데 원소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라고 민수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집합인 건 알겠어요.
민호의 말에 의하면 집합은 맞대요. 근데 원소를 구하는데 실패했대요. 왜 실패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민호가 생각한 뜻은 지금 얘기해 주는데, 민호가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대요. 지금 키를 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방학 동안에도 키가 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2학기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집합은 맞으나 원소를 구하려면 키를 직접 재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곳에 우리 이 반에 정말 키가 큰 2m가 넘는 사람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크잖아요. 그럼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그 2m 넘는 그 사람 혼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키가 큰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정말 키가 큰 사람의 입장에서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만 해당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선생님보다 키가 큰 사람들 모두가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럼 민호 다시 물어볼게요. 민호가 선생님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 지금 민호는 민호가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을 제 기준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조건이 다른 사람한테 주어졌을 때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해서 민호가 답을 수정해 줬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합이 아닌 것 같아요. 민호 아주 잘 찾아주고 잘 수정해 줬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그러면 모든 별로 이번에는 활동해보는 시간인데, 모든 별로 토의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우리 지금 12의 약수라는 집합을 가지고 활동지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다음처럼 1, 2, 3, 4, 6, 12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A는 X파, X는 12의 약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3번은 다음처럼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자 방법들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건데, 우리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원소 나열법이라고 나와 있죠. 원소 나열법이라는 말 보면 말 그대로 어떤 것 같아요? 원소를 나열한 거겠죠. 뭐 그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지금 12의 양의약수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집합 안에는 속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말해준 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 근데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왜 조건 제시법이라는 말이 있을까? 그럼 아까처럼 원소를 나열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럼 조건을 제시하는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한 이 집합과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 집합, 이 두 집합은 같을까요? 그렇죠, 같다고 다들 말해주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x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인데, x는 12의 약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약수는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원소 나열법과 똑같은 원소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잘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제시법은 뭘 뜻하느냐? 조건제시법은 어떤 집합이 있어요. 자, 지금은 이런 모든 원소들은 12의 약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집합을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 있잖아요. 다음 원소들의 뭐로 나타낸다? 그렇죠. 조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까지 알아보고 함께 모든 별로 이 방법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자, 마지막은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보면은 다 글로 쓰거나 숫자로 썼는데, 여기도 숫자로 쓰긴 했지만 어때요? 그렇죠. 그림으로 나타냈죠. 집합을 다음처럼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모든 별로 각자 이야기해 볼 시간을 한 7분 정도 줄게요. 7분 정도 줄 테니까 서로 간에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는 각자 이 모둠으로 얘기해 본 내용들과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성적에는 반영 안 할 거지만 한번 확인해 볼 거거든요. 형성평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각자 특징들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가 이것이 어떨 때 유용한지, 또 어떨 때는 이 방법을 쓰기 힘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선생님이 7분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모둠. 우리 이모둠은 선생님 원소 나열법은 뭔가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지금 질문해 줬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원소 나열 조건제시법처럼 뭔가 그 집합에 속하는 조건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5, 11, 17 막 이렇게 아무 수나 무작위로 규칙이 없단 말이죠. 근데 원소의 수는 작을 때, 이럴 때는 그렇죠, 원소 나열법이 효과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 다시 이어서 한번 잘 얘기해 보도록 하세요. 네,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모든 별로 특징과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먼저 원소 나열법 발표해 줄 모둠. 선생님, 저희가 방금 이 모둠 자신 있게 손 들어주는데, 저희가 방금 얘기해 봤는데 원소 나열법은 이 모둠 얘기해 주기를, 원소 나열법은 원소의 수가 작을 때 좀 유용한 것 같아요. 굳이 조건을 말 안 해도 원소의 개수가 작으면 그냥 그 원소를 다 적으면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또 얘기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이모듬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모듬이 방금 얘기한 거 들었나요?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없을 때래요. 그러면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떤 게 편리한 거예요?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조건제시법을 쓰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소나열법이 좀 편리한 것 같다고 하네요. 아주 잘 얘기해 줬습니다, 이 모둠. 자, 그러면 조건제시법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 줄 모둠. 네, 그 뒤쪽에 있는 3모둠 한번 얘기해 주세요. 3모둠이 조건제시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모임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3모둠이 좋은 예시를 하나 얘기해 주는데, 자연수의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쓰려고 했더니 끝도 없더래요. 원소의 수가 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 제시법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원소들 사이에 규칙이 있거나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은데 이들은 다 자연수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는 게 좋겠구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선모좀 잘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많을 때 원소 나열법으로 적기에는 너무 많을 때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우리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다. 아주 잘 얘기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그럼 이건 어떨 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듬이 한번 발표해 줍시다. 사모듬.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 한번 생각해 봤더니 벤 다이어그램은 확실히 그림이랑 한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7 원소 들어가나요? 바로 안 들어간다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자면 우리 사모듬? 네, 그렇죠. 우리 사모듬은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대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각 특징을 잘 기억하고 이 특징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